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5일 아침 첫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대권 예비 행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잖아요. 지난 19일 날 만났는데 22일 날 3일 후에 또다시 연대 로스쿨 교수, 참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이 연대 쪽하고 이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대 로스쿨 교수인 이철우 교수를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인데요.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얘기는 우리 당국으로부터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21일 날 처음으로 보도함에 따라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순항 미사일이 됐든 아니면 유엔 제재를 받는 탄도 미사일이 됐든 간에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겨눈 이런 엄중한 도발인데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미국 언론에 의해서 들킨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미국 언론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로이터라든가 이 외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도를 했느냐?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럼 미국은요, 저도 뭐 미국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미 안보, 이 외교 당국에서는 고도의 기밀사항이지만 미 국민과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적에는, 익명으로, 이런 중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도적 누설을 해요. 즉, 언론에 리크를 해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알려줘요. 슬쩍, 알려줘요. 그리고 내 이름은 쓰지 말라 해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번 북한이 지난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 보도를 한 것도 바로 미 정부 당국자가 미국 언론의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적인 언론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언론에 알려줌으로써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왜 미국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알려줬겠느냐? 그 이유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여러 가지로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하고 김정은인을 끼고 돌면서 김정은만 챙겨요. 대한민국 야권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이 노래 타령을 하는 정권이 바로 문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미북 관계의 개선에 나서라.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과 전략을 써달라. 이러니까 미국 정부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미 국무부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에 와서 16, 17일간, 17, 18일간 왔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을 하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 기존의 친북적인 이런 색채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다자주의적인 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문재인 정권을 때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우리 도하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 하는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노출도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이렇게 김정은발 시그널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 최근에 도발할 적만 하더라도 3월 그러니까 21일 날 첫 도발하고 24일 날 워싱턴 포스트 어제 처음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이제 무시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이러한 작은 수준의 도발 굉장히 고도로 이 전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1차는
1차 이 순항 미사일 도발은 조심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국과 국제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그리고 시기도 미 국방 당국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통상적으로 강한 자극을 하고 반발할 때는 한미 훈련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김정은의 체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도 했어요. 그리고 이 도발 대상 지역이 바로 서해상으로 발사했어요. 서해상으로. 이 얘기는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얘기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발의 시기와 그 다음에 수단 그리고 지역 이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안하다 이겁니다. 이런 반증의 표시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발사는 지금 현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늘 그래왔듯이 합참에서 바로 오늘은 이제 속보로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상 발사 차례를 했어요. 내내 항상 왜냐면 탄도미사일이다, 미사일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김정은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이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냥 미상 발사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미사일 발사의 이 재원인 사거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발사 장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분석 중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번 분석 들어가면 몇 달 가요. 일체 후속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후속 보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 수역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일본 영토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바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이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한반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라. 덜 안정적으로 만든 일은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 싶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원하고 비핵화는 그의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걸 밝힌 걸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만 합참해서 딱 한마디예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딱 그 이상은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 미국 정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본에서는 해상보안청이 발표를 했고 탄도미사일 거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경우는 국방부 대변인이 불안정해 하지 마. 딱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1차적으로 날렸어요. 그러니 이 국제사회가 현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안보리에서 최소한도 의장 성명만이라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권 끝까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 안보리 차원의 저강도 조치마저도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걸 보면 1년 만에 작년 3월 29일 날 강원도 원산 쪽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이 방사포 발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발사는 작년 4월 14일 날 강원도 문천대에서 발사한 것이 한 이후로 이제 거의 1년 만에 처음 발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야말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정책을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소한도로 반영해달라. 그래서 최근에 최선희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김여정이는 밤잠 설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선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한의 도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대외적인 행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9일 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101살이시죠. 최고령 교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신 상태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고 언론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어요. 그런 김영석 교수를 부친의 주선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냐면 지난 3월 22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김영석 교수를 만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다시 교수를 만났는데요. 이 교수는 이철우 교수인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스쿨 교수는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초등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 그리고 서울법대 또 동기 동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철우 교수, 이철우 경남지사도 경북지사도 있지만요. 이 만난 이철우 교수는 그렇게 절친이에요. 절친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아시겠죠. 그리고 진보 성향의 진보 성향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철우 교수하고 윤석열 총장과는 얼마나 가깝겠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이 이철우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 특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와 법치를 너무 엄격히 나눈다. 조국 사태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함으로써 둘이서 굉장히 사이가 틀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또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철우 교수가 특별 변호인으로 활동까지 했어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전화할 때 이철우 교수하고 윤석열 총장이 전화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전화기를 집어 던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이번에 만나서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윤석열 총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친문 강성 인사들 여권 내를 양분해서 분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해서는 복수심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문 강성파들이 중수성을 밀어붙이는 거, 검수 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그러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밝혔어요. 중앙일보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2019년도 8월 달에 조국 수사를 놓고 서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1년 반가량 만에 만났다. 어느 정부에서든 변함없이 검사로서 본인의 직분에 충실했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때나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할 때나 또 중앙지검을 할 때나 검찰총장을 할 때나 똑같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을 내친 현 정권의 복수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윤 총장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여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참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수 완박은 수사공백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의 검찰 개혁은 일부 강경파의 송화일 뿐이고 문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강경파들을 분리해 생각하는 그런 이 생각의 일단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또 뭐라고 하고 했었느냐. 현 정권에서나 친정부 인사 중에서는 본인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이 MB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같은 적폐 수사를 주도할 때도 이철우 교수가 여러 차례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의 수사가 지나치게 법치만 앞세웠다는 취지로 이 쓴소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중앙일보의 몇 가지 본인의 느낌을 얘기했어요.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은 못 들었다. 내가 캐묻지도 않았고 조금이라도 친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서 묻지도 않았다. 그리고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냐 윤석열이가 딱 그러니까 친구가 정치에 투신하면 여러 가지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 검찰주의자라서 타협과 조율을 요체로 하는 정치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볼 때는 그 반대다.
친구는 형사사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보복정치나 고소고발정치는 누구보다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복 같은 거는 절대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경제나 외교안보에 대해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중앙일보가 물으니까 이철호 교수가 이 친구는, 즉 윤석열은 검찰 내에서 경제를 다루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다. 금융과 자본시장의 움직임, 기업 생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마도 애국적 국제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 노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국적 국제주의.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애국적 국제주의. 예. 그러니까 애국적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익우선주의, 실용주의 외교,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나서면 도울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 실용, 애국적 국제주의와 같은 가치에 합치하는 전문가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조언할 용의는 있다. 나는 그저 친구일 뿐이므로 지켜보다가 쓴소리 좀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나를 포함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은 빠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끝 대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끼리끼리만 모여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왜 실패했어요? 전부 외교관들이 포진해가지고 인의 장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 반기문 총장 정치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 외교관 출신들이 딱 인의 장벽을 쳐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 총장이 정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뛰다가 이 전격적으로 사퇴 파동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윤석열 총장의 절친인 이철호 교수, 이 서울법대 출신들은 뒤로 빠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보면 한수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또 중요한 오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이죠. 김창균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진화된 안철수가 10년 만에 다시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 안철수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연출을 할 것인지 조연을 할 것인지 주연을 할 것인지 무엇이 될지 이제는 한번 지켜보자. 한국 정치판에서 상당히 낯선 장면이 펼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철수가 단일화 5번 했는데 다 실패했고 이번에는 실마리를 풀어줬다. 그래서 오를 도와서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했는데 윤석열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나는 이런 대선에서 안철수 역할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의 요지를 한 2분, 3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MB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을 때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이 진보 진영이 항상 강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121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103곳을 싹쓸이하고 야당은 16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 1년 만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전혀 다르다. 최근에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49대 29로 앞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LH 투기 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런 갈등 관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도권 표심을 확 흔들어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쪽으로 49대 29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된 단초는 작년 12월에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반에는 대여 경쟁력에서 안철수에 크게 밀렸던 이 오세훈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좁혀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단일 후보로 됐다는 거죠. 그 단일 후보로 되게 된 것은 뭐냐? 안철수가 견인하는 중도 표심이 보수와 합쳐져 가지고 정권 심판 연대 구도를 만들어졌어요. 이 연대 구도 속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 후보가 이 우위에 올라타면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는 중도를 표방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선거 때마다 진보 또는 보수 진영과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5번 나섰는데 5번 다 실패를 했다. 그런데 2차례는 스스로 후보직을 포기했고 3차례는 변죽만 올리다가 없었던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단일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보나마나 결말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 비판과 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번에는 끝까지 오히려 먼저 단일화 타결의 실마리를 먼저 풀고 나오는 그런 입장의 선회가 있었다. 그런 안철수가 24일 어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의총회까지 참석해서 이거 안철수가 달라졌구나, 이런 반응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매우 낯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철수는 지난 대선에서는 3등을 했고 총선에서는 삼석 미니정당 대표로 굉장히 쫄아들었지만은 이번 단일화 선거에서 또 패배하고,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순간이 연속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희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 오세훈을 도웁시다. 그래야 오늘의 쓴맛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뭔가 이번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노무현도 YS의 3당 합당을 거부한 후에 부산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3차례 출마했다가 2002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오세훈은 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서울 험지에서 정치 신인에게 불루를 삼켰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바로 고민정한테 1년 만에 서울 전체 수복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치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해찬 대표, 이번 보궐선거만 아니었으면 내년 대선까지 그냥 아스팔트 길을 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지금 아쉬움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 승패에 따라서 대선 가도가 장할바리냐 포장길이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뒤집어 보면 이번 선거가 이기면 대선이 보이는 것이죠. 지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고지를 넘어서 대선을 향하는 길목에 있고, 이 길목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또 한 번의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단일화를 촉발하고 성사시킨 안철수가 또 한 번 주목받게 되는 국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11년도에 가을 태풍을 몰고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노무현 정권 몰락 이후 보수 초강세 국면이었던 대한민국 정치판, 안철수의 출연으로 지금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등을 돌린 중도층을 이끌고 또 한 번 현상 타파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거칠고 어설펐던 매너가 정교하게 진화되면서 10년 전만 못한 파괴력을 벌충하고 있는데, 문정권 심판을 외치는 그의 최종 역할이 연출이냐 조연이냐 주연이냐 어느 것이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아침 첫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 중요한 뉴스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음 방송은 이 백신 의혹 본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달부드리고요.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제 생각이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시면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